사람의 가치는 과연 무엇으로 결정될까요? 누군가에게는 손목에 감긴 명품 시계의 브랜드가 그 사람의 전부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거친 손으로 맞잡은 이웃의 온기가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는 가치가 되기도 하죠. 여기 세상이 정해놓은 급이라는 잣대를 비웃듯 자신의 진짜 이름을 지우고 평범함 속에 숨어 살아가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30살 이서혜. 그녀는 이 동네 시장 상인들과 노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신협 직원입니다. 창구 안의 그녀에게선 화려한 화장이나 값비싼 장신구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신 그녀의 손목에는 오래되어 색이 바랜 갈색 가죽 시계 하나가 채워져 있죠. 그녀는 매일 아침 시장의 문이 열리기도 전 가장 먼저 출근해 자신의 자리를 지킵니다. 할머니, 지난번에 무릎 아프다고 하셨던 건 좀 어떠세요? 약은 거르지 말고 꼭 챙겨 드셔야 해요. 어르신, 이번에 나온 상품은 이율이 조금 더 높아요. 제가 어르신 사정에 딱 맞게 꼼꼼하게 챙겨뒀으니까 아무 걱정 마세요. 자, 여기 당 떨어질 때 드시게 사탕도 하나 챙겨가시고요. 사람들은 서해를 두고 돈을 세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읽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거친 손마디를 가진 시장 상인들부터 꼬깃꼬깃한 쌈짓돈을 들고 오는 노인들까지 서해는 그들이 들려주는 소소한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합니다. 그녀가 들고 다니는 저 낡은 업무 수첩 속에 자산 규모 5조 원에 달하는 태양금융지주의 대외비 서류와 회장의 직인이 소중하게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퇴근 후 서해는 모든 비밀을 덮어둔 채 평범한 연인이 됩니다. 그녀의 남자친구 강태윤은 스스로를 자수성가한 부동산 투자자라 자부하며 항상 자신감에 차 있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는 서해의 수수한 모습에서 검소함이라는 미덕 대신 가난이라는 결핍을 읽어내곤 했습니다. 서해야, 내가 몇 번이나 말했지? 곧 우리 어머니 뵈러 가야 하는데 그 낡은 시계는 좀 바꾸자니까. 너 신협 월급 반한 거 내가 다 알지만 이번에 내가 근사한 걸로 하나 사줄게. 사람이 겉모습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어디 가서 무시를 안 당하는 법이야. 태윤 씨, 난 이 시계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아버지가 첫 월급 타셨을 때 나한테 주신 소중한 물건이거든. 겉모습보다 사람 속이 꽉 차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 서해는 때때로 태윤에게서 느껴지는 속물적인 모습에 마음이 불편해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힘으로 그 모든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 거라 믿었죠. 그가 사랑하는 것이 자신의 배경이 아닌 인간 이서의 그 자체일 것이라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서해가 만든 아주 위험하고 순진한 착각이었습니다. 아빠 나야. 응, 잘 지내고 있어. 여기 신협 사람들도 정말 좋으셔. 아빠 나 조금만 더 이렇게 살아볼게. 태양금융지주의 딸이 아니라 진짜 이서해로 사랑받고 인정받는 게 어떤 건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어. 아빠, 조금만 더 기다려줘. 태양금융지주의 수장, 이도겸 회장. 세상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인 거물일지라도 딸 서해에게는 그저 다정한 아버지고 평범한 가장일 뿐입니다. 서해는 자신의 거대한 배경을 가린 채 세상의 맨 얼굴을 온몸으로 마주하며 진실한 사랑을 찾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수한 실험은 태윤의 어머니 오해숙 여사를 만나면서 잔인하고 처절하게 깨지기 시작합니다. 오해숙 여사,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상 명품으로 도배한 그녀에게 사람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은 오직 돈뿐입니다. 아들 태윤이 건넨 서해의 사진을 훑어보는 그녀의 눈매가 먹잇감을 노리는 매처럼 날카롭게 가늘어집니다.
태윤아, 내가 말한 애가 겨우 얘야, 신엽. 그 동네 구멍가게 같은 데서 푼돈이나 새는 애를 내 며느리로 앉히겠다고? 얘 옷 입은 꼬락서니 좀 봐라. 가방은 어디 시장 바닥에서 주워온 거니? 얘 부모는 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야? 어머니, 애가 정말 착하고 성실해요. 아버지는 그냥 평범하게 은행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서해도 직장에서 평판이 아주 좋습니다. 성실. 이 바닥에 성실하지 않은 애가 어디 있어? 돈이 성실해야지. 사람이 성실해서 뭘 써먹어? 고작 은행원 딸의 신협 직원이라니. 에휴, 우리 집안이랑 급이 안 맞아서 원. 일단 상견례 날짜나 잡아봐.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보고 결정할 테니까. 해숙의 입가에 걸린 비릿하고 차가운 미소. 그것은 평온했던 서해의 삶에 몰아칠 거대한 폭풍의 전초였습니다. 하지만 서해는 여전히 작은 희망을 품은 채 그 상견례를 준비합니다. 자신이 가진 진정한 가치를 보여준다면 상대의 진심도 결국 통할 것이라 굳게 믿으면서 말이죠. 하지만 상견례장으로 향하는 서해의 손목 위에서 낡은 가죽 시계의 초침은 마치 불길한 경고처럼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잠시 후 그녀의 온몸에 쏟아질 차가운 물세례와 멸시를 미리 예고하듯이 말이죠. 과연 서해는 이 위태롭고 잔인한 상견례에서 자신과 가족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녀가 필사적으로 감춰온 5조 원의 진실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세상 밖으로 터져나오게 될까요? 자식을 결혼시키는 부모의 마음은 세상 어디든 다 똑같다고들 합니다. 혹여 내 자식이 상대 집안의 미움이라도 받지는 않을까, 혹시 나의 부족함이 아이의 앞길에 짐이 되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마음이죠. 우리는 그 간절한 진심을 정성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 그 정성이란 고작 백화점 매대에 붙은 할인 스티커 한 장으로 매겨지는 급의 문제일 뿐이었습니다. 서해의 어머니 한현주 씨가 이곳을 찾았습니다. 평소 시장 골목에서 콩나물 한 봉지 값도 100원이라도 더 깎으려 신랑이 하던 검소한 분이었죠. 하지만 딸의 시어머니가 될 분에게 드릴 첫 선물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해주고 싶어 큰 맘을 먹고 강남까지 나선 길이었습니다. 연주 씨는 과일 코너 주위를 수십 번이나 맴돌았습니다.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가격표에 손이 떨렸지만 딸을 생각하며 가장 빛깔 좋고 단단한 사과 상자를 고르고 또 골랐습니다. 마침 폐점 시간이 다가오자 점원이 10일 행사와 마감 할인 스티커를 꺼내 상자에 붙였습니다. 연주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렇게 좋은 과일이 마침 할인을 하네. 서해 시어머니 되실 분도 실속 있는 사과라고 좋아하시겠지? 우리 딸 복이 있나 보다. 저기 사장님 실례지만 여기 붙은 할인 스티커 좀 깨끗하게 떼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아주 귀한 분께 선물할 거라서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마워요.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바로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의 비릿한 비웃음이 섞인 헛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오해숙 여사였습니다. 그녀의 카트에는 일반인은 엄두도 못 낼 100만 원대의 최상급 한우 세트가 위용을 자랑하며 담겨 있었죠. 해숙은 연주의 초라한 옷차림과 카트를 노골적으로 훑어내렸습니다. 미처 스티커 자국이 지워지지 않은 사과 상자를 보는 해숙의 눈빛에 경멸이 서립니다. 어머, 혹시 서해 어머니 아니세요? 강남 백화점 식품관에서 다 뵙네요. 그런데 그 사과 상자에 지저분하게 붙은 거, 그거 마감 할인 스티커 아니에요? 보아하니 10일 행사 상품 같은데 사돈댁 사람 사는 게 끼리끼리라더니 정말 수준 참 처참하네요. 우리가 평소에 이런 헐값에 넘기는 과일이나 먹게 생겼어요? 정성이니 뭐니 구차하게 포장하지 마세요. 돈이 없으면 예의라도 갖춰야지.
이런 싸구려를 내밀 생각이었다면 차라리 빈손으로 오지 그러셨어. 어디 가서 우리 태윤이네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요. 아, 예, 사돈댁. 사과가 아주 실하고 색이 고와서요. 직원이 맛은 이게 제일 좋다고 하길래 하나 더 준다니 우리 서해네랑 나눠 먹어도 좋겠다 싶어서. 지나가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연주 씨에게 꽂혔습니다. 연주 씨는 수치심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해숙은 보란 듯이 100만 원짜리 영수증을 공중에 휘두르며 우아한 척 자리를 떴습니다. 덩그러니 남겨진 연주 씨의 손에는 딸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사과 상자가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짐이 되어 들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불 꺼진 서해의 자취방. 서해가 거실 한 구석에서 숨죽여 울고 있는 엄마를 발견합니다. 서해는 뒤늦게 이 잔인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주 씨는 딸이 속상할까봐 끝까지 숨기려 했지만 모퉁이가 찌그러진 사과 상자와 엄마의 퉁퉁 부어오른 눈시울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서해의 가슴 속에서 차가운 분노와 뜨거운 슬픔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서해는 곧장 태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적어도 자신의 어머니가 저지른 이 무례함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태윤 씨, 어떻게 어머님이 우리 엄마한테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그런 모욕을 주실 수 있어? 사과 상자를 발로 밀면서 싸구려라고 망신을 주다니.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서해야, 우리 엄마 성격 까칠한 거 너도 알잖아. 좀 직설적이셔서 그래. 그리고 솔직히 냉정하게 말해서 우리 집안 수준의 10일 할인 과일은 좀 아니지 않니? 엄마가 방식은 거칠었어도 틀린 말한 건 아니잖아. 내가 좀 더 노력해서 우리 엄마 눈높이를 맞췄어야지. 왜 이렇게 매번 예민하게 굴어? 서해는 대답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떨리는 손을 부여잡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견뎌왔던 인내의 시간들이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해는 거실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낡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소박한 신협 직원의 명찰 대신 대한민국 금융계를 뒤흔드는 태양금융지주 후계자 이서해의 명패가 서늘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서해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심이 통할 거라는 믿음이 얼마나 사치스러운 환상이었는지 말이죠.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상대가 그토록 원하는 수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급이 다른 세상이 어떤 것인지 똑똑히 뼈에 새겨주기로 말입니다. 일주일 뒤로 다가온 상견례. 해숙은 서해의 자존심을 짓밟을 최후의 무기를 준비하고 있었고 서해 역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 이제 모든 파멸의 준비는 끝났습니다. 차가운 얼음물이 서해의 얼굴에 쏟아지던 그날, 오해숙 여사가 내뱉은 오만함이 어떻게 그녀의 목을 조르는 날카로운 칼날로 돌아오게 될까요? 우리는 흔히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그 인내가 상대방의 무례함에 면죄부를 주는 순간, 인내는 미덕이 아니라 자신을 갉아먹는 독이 되고 말죠. 서울 강남의 한 특급 호텔 레스토랑,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누군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차가운 얼음물이 잔잔한 수면을 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자리는 시종일관 숨이 막혔습니다. 서해의 부모님은 서해의 부탁으로 조금 늦게 도착하기로 되어 있었고 그 짧은 틈을 타 오해숙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서해의 인사를 받는 둥마는 둥하더니 명품백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식탁 위에 툭 던졌습니다. 그 안에는 혼전 계약서라는 해괴한 이름의 종이 몇 장이 들어 있었죠. 결혼 후 재산권 포기, 시댁 가풍에 대한 무조건적 순응, 심지어는 친정과의 교류 제한까지 담긴 독소 조항들이 가득했습니다.
서혜 씨, 기분 나쁘게 듣지 마요. 우리 집안이 부동산이며 상가며 관리할 게 좀 많아야지. 솔직히 말해서 신협 월급 몇백 벌어서 우리 태윤이 내조나 제대로 하겠어? 서명해요. 이게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되는 최소한의 자격이자 서혜 씨가 보여줄 수 있는 정성이니까. 서해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조항 하나하나가 부모님과 자신의 삶을 모욕하고 있었죠. 옆에 앉은 강태윤은 그저 스테이크만 썰며 눈을 피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이런 몰상식한 서류를 준비했다는 것을요. 서해는 서류를 덮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평소 창구에서 고객을 대하던 그 따뜻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 서류에 서명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결혼은 서로를 존중하는 결합이지 재산을 두고 벌이는 거래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제 직업이 신협 직원이라서 무시하시는 모양인데 직업에는 귀천이 없어도 사람 인격에는 확실히 귀천이 있는 것 같네요.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영하로 떨어진 듯 얼어붙었습니다. 해숙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감히 신협 따위에 다니는 여자가 백화점에서 할인 사과나 사던 집안의 딸이 자신을 가르치려 든다는 사실을 그녀의 오만함은 견딜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해숙은 부르르 떨리는 손으로 옆에 놓인 물잔을 꽉 쥐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감히 말대꾸야? 너 같은 걸 며느리로 들이려 했던 내가 미쳤지. 내 주제를 알아. 이 가난뱅이 집안 딸려나. 내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디 돈 없는 게 자랑이라고 눈을 치켰더?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해숙의 손에 들려있던 얼음물이 서해의 얼굴로 쏟아졌습니다. 차가운 물줄기가 서해의 얼굴을 타고 내려와 하얀 블라우스를 투명하게 적셨습니다. 턱 끝에서 뚝뚝 떨어지는 물방울이 하얀 테이블볼을 진흙탕처럼 더럽혔고 얼음 조각 몇 개가 서해의 무릎 위로 떨어져 굴러갔습니다.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이 숨을 죽이고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서해는 비명을 지르지도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해숙을 똑바로 응시할 뿐이었죠. 그 침묵이 오히려 해숙을 더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서해야, 엄마가 좀 흥분하셔서 그래. 일단 좀 닥자. 사람들이 다 보잖아. 창피하게. 너도 말을 좀 예쁘게 하지 그랬어. 어머니도. 사과하세요, 얼른. 태유는 끝까지 비겁한 방관자였습니다. 어머니의 무례함을 꾸짖기는커녕 남들의 시선이 창피하니 대충 덮자는 식이었죠. 심지어 서해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듯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서해는 자신에게 냅킨을 내미는 태윤의 손을 차갑게 쳐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서해의 눈에서 마지막 남은 연민이 사라졌습니다. 강태윤이라는 남자에 대한 미련,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송곳보다 날카로운 차가움이 들어찼습니다. 30년간 지켜온 그녀의 인내심이 해숙이 끼얹은 그 얼음물에 씻겨 내려간 것이죠. 사과하지 마세요. 그 사과 받기엔 너무 늦었으니까. 어머님, 그리고 강태윤 씨, 오늘 저한테 끼얹은 이 물 한 잔 반드시 기억하세요. 조만간 당신들 인생 전체가 이 물에 잠기게 될 테니까 아주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해드리죠. 서해는 젖은 옷차림 그대로 당당하게 레스토랑을 걸어나갔습니다. 뒤에서 해숙이 저 미친년이 끝까지라며 고함을 질러댔지만 서해는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호텔 로비의 대형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서해는 낮게 의졸였습니다. 이제 연극은 끝났어. 호텔 밖으로 나온 서해는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단축번호 1번을 눌렀습니다. 1년을 참아온
아니 평생을 숨겨온 그녀의 진짜 배경, 이도겸 회장의 거대한 힘이 움직일 시간이었습니다. 서해의 복수는 이제 시작될 것이며 그것은 오만한 자들이 쌓아 올린 가짜 세상을 뿌리째 뒤흔들 거대한 해일이 될 것입니다. 쏟아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물이 날카로운 얼음 송곳이 되어 돌아오는 건 순식간이죠. 여러분, 오만함의 대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30억짜리 계약서가 휴지 조각이 되고 평생 쌓아온 공든 탑이 모래성처럼 무너지는데 필요한 시간은 단 일주일이면 충분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중심부 태양금융지주 본사 50층 회장실. 서해가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신협에 수수했던 대리 이서해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몸에 딱 맞는 맞춤 정장을 차려입고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서 있는 그녀의 뒤로 이도겸 회장이 다가옵니다. 딸의 젖은 블라우스를 보며 피눈물을 흘렸던 아버지는 이제 각성한 딸의 결단을 묵묵히 지켜봅니다. 아빠, 이제 내 방식대로 처리할게요. 사람을 급으로 나누는 그들에게 진짜 급이 다른 힘이 무엇인지 보여줄 때가 된 것 같아요. 강태훈 씨와 그 가족에 대한 모든 여신거래 전면 재검토해 주세요. 한 푼의 예외도 없이요. 그 시각 태윤의 세상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평소 형님 동생하며 친분을 과시하던 은행 지점장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그의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남 상가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 공들여 신청했던 15억 대출이 단칼에 부결되었습니다. 사유는 종합적인 신용 불량 및 담보 가치 하락. 연체 한 번 없던 그에게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통보였습니다. 태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부동산 사업의 든든한 돈줄이었던 아버지 강 사장의 건설 자재 회사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15년 넘게 거래하며 신뢰를 쌓았던 대형 건설사들이 하나둘 계약 해지를 통보해 온 것입니다. 아니, 김 본부장님, 우리 사이에 왜 이래요? 갑자기 물량을 끈다니요. 금융권에서 우리 회사 블랙리스트 소문이 돌다니 그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가장 처참하게 무너진 것은 오해숙 여사였습니다. 남편의 회사가 법정관리 위기에 처하고 살던 집까지 경매에 넘어가게 생기자 그녀는 그토록 아끼던 분신들을 내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이거 에르메스 한정판이라니까요. 내가 2천만 원 넘게 주고 산 건데 고작 500도 안 된다니요? 이게 어떻게 싸구려 해요? 내 눈앞에서 감정 똑바로 하라고요. 어제까지 서해의 어머니를 싸구려라 비웃던 그녀였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명품 매장 직원에게 급이 떨어진다는 멸시를 받으며 쫓겨나고 있었죠. 결국 50평 강남 아파트에서 쫓겨난 해숙의 가족이 짐을 푼 곳은 도시 변두리의 낡고 좁은 임대 아파트였습니다. 파산의 배후에 태양금융지주라는 거대한 손이 있다는 걸 알게 된 해숙은 기절초풍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계자가 자신이 물을 끼얹은 이서해라는 사실에 심장이 멎는 듯했죠. 그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서해가 일하던 신협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서해의 자리는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낡은 임대 아파트 복도, 화려한 외제차에서 내린 서해가 낡은 복도에 쪼그려 앉아 있던 해숙과 마주합니다. 해숙은 서해를 보자마자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바닥에 머리를 지시겼습니다. 서해야, 아니 이 이사님, 내가 죽을 죄를 졌어. 내가 미쳤었어. 제발 우리 남편 회사만은 살려줘. 응? 너랑 우리 태윤이 인연을 봐서라도 제발 한 번만 살려줘. 인연요? 어머님이 그날 물과 함께 다 씻어내버리셨잖아요. 그리고 어머님 기억하시나요? 저보고 분수를 알라고 하셨죠. 이제 어머님이 그 분수를 배우실 차례예요. 여기 이 좁고 차가운 방이
어머님의 진짜 수준이니까요. 젖은 옷이 얼마나 무거운지 이제 평생 느끼며 사세요. 서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멀어졌습니다. 해숙의 비명 같은 통곡 소리가 낡은 아파트 복도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죠. 자신이 던진 멸시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을 때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패는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무엇이 남을까요? 누군가에게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황량한 폐허일지도 모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비온 뒤 더욱 단단하게 굳어진 옥토가 되기도 합니다. 화려했던 강남의 불빛이 꺼지고 정확히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거칠애에 가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했던 이들은 이제 각자의 대가를 치르며 삶의 진정한 무게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어느 낡은 재래시장 골목 안쪽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작은 분식집. 한때 강남 명품관의 VIP를 자처하며 거드름을 피우던 오해숙 여사.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이제 수백만 원짜리 명품 핸드백이 아니라 뻘건 떡볶이 판을 온종일 저어야 하는 낡은 나무 주걱입니다. 하루 종일 매운 연기와 기름 냄새에 절어 살다 보니 예전에 도도했던 모습은 이제 흔적조차 찾을 수 없습니다. 어이 사장님, 여기 순대 1인분만 더 줘요. 내장은 빼고 간만 넉넉히 섞어서 말이야. 네. 손님 금방 나갑니다. 맛있게 드시고 부족하면 말씀하세요. 밤이 되면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파오고 곱던 손마디는 거칠고 투박해졌습니다. 하지만 해숙은 이제야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싸구려라며 무시했던 시장 상인들의 푼돈이 얼마나 처절하고 고귀한 노동의 가치를 담고 있는지 말입니다. 같은 시각 동네 어귀의 한 편의점. 태윤이 유니폼을 입고 물건을 진열하고 있습니다. 태윤의 삶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잘 나가는 부동산 투자자라며 어깨에 힘을 주던 그는 이제 심야 편의점의 차가운 조명 아래서 취객들의 실랑이를 받아내며 최저시급을 봅니다. 1,000원짜리 삼각김밥의 무게가 예전 3억짜리 대출 서류보다 훨씬 더 무겁다는 것을 그는 매일 밤 텅 빈 매장을 지키며 체득하고 있습니다. 분식집 구석에 놓인 낡은 TV 화면. 저녁 뉴스가 흘러나온다. 그때 가게 안의 작은 TV에서 익숙한 얼굴이 나타납니다. 태양금융지주의 전무로 취임한 이서해. 그녀는 화려한 취임사 대신 소외된 계층을 위한 따뜻한 금융지원 확대안을 직접 발표하고 있습니다. 화면 속 서해의 손목에는 여전히 그 낡은 갈색 가죽 시계가 변함없이 채워져 있습니다. 서해야. 해숙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화면 속 서해는 환하게 웃으며 재래시장 상인들의 거친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1년 전 자신이 그 손에 얼음물을 끼얹으며 모욕을 주었다는 사실이 꿈만 같습니다. 해숙의 눈에서 참았던 후회의 눈물이 뚝 하고 떡볶이 판 위로 떨어집니다. 내가 정말 미쳤었지. 내가 저 복덩이를, 저 보물 같은 아이를 내 발로 찼네.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정말. 노을이 붉게 물든 한강공원. 서해와 한 남자가 나란히 걷고 있습니다. 서해의 곁에는 이제 새로운 인연이 함께합니다. 화려한 배경이나 대단한 재력가가 아닌 가난한 이들을 변호하는 소박한 국선 변호사 남윤성 씨입니다. 그는 서해가 누구의 딸인지 알기 전부터 신협 창구에서 노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던 인간 이서해의 진심을 먼저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서해 씨 전무님 되시더니 얼굴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네요. 가끔은 이 낡은 시계 좀 보고 쉬어가요. 제가 기가 막힌 국밥집 하나 알아놨거든요. 좋아요. 윤성 씨랑 먹는 국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거 알죠? 저 지금 이 모습이 정말 행복해요.
태양금융지주 집무실. 서해가 창밖을 내다보며 조용히 응조린다. 서해는 이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명품 가방이 그 사람의 품격을 만들어주지 않으며 통장의 잔고가 인생의 급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쏟아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지만 그 물로 메마른 땅을 적셔 새로운 꽃을 피울 수는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돈은 사람을 꾸밀 수는 있지만 사람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진짜 귀한 사람은 스스로를 화려하게 치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젖은 마음을 따뜻하게 닦아줄 줄 아는 손을 가진 사람이니까요. 서해는 오늘도 낡은 시계의 태엽을 감습니다. 1분 1초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채워갈 진짜 인생의 시간들을 향해서 말이죠.